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은 트러스트를 활용해 진행하는 증여상속세 플래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은요, 증여상속세를 줄이는 데 관심이 있는 자산가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있는데요. 현재 100만 불 정도 가치의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한 10만 불 정도씩 임대소득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자산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그런데 이분은 증여상속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나중에 이 해당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10년 뒤에는 2배, 한 200만 불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고요. 그리고 둘째, 앞서 말한 대로 본인이 이것 말고도 다른 자산이 있는데 적어도 이 자산은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증여해도 문제될 거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자산을 최종적으로 소비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홍길동 패밀리의 레거시, 즉 유산으로서 계속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세 번째요. 만약 내가 명목상 증여를 진행하더라도 여전히 이 자산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계속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 더더욱 문제될 것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은 지금 증여세 계획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본인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자산도 그만큼 더 커져 있을 것이고 또 그때 부담하게 될 상속세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증여상속세 면제 금액이 굉장히 높아서 그다지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제도가 엄청나게 바뀌고 또 그래서 증여세 면제 기준도 훨씬 낮아진다던데 그러면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서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걱정을 하시는 자산가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걱정에 대해 사실 이런 걱정은 미국의 자산가들도 똑같이 하는 그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즉 메인스트림 미국의 자산가들이 진행하는 이 트러스트를 활용한 절세 플래닝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요. 오늘은 고급의 트러스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나 이건 전문적으로 트러스트를 공부하려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말하자면 어떤 전문적인 로스쿨 강의 영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일반 자산가들,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이다 보니 매우 단순화시킨 그런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정교하게 하나하나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나무만 보고 또 숲을 보지 않는 그런 결과가 돼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흥미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이 영상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게 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에서는 다소 거칠게 정리되는 것도 있다라는 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사족이 길었는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길동 씨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1밀리언 정도 가치의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게 1밀리언은 사례로 들어간 거지 이게 5밀리언이어도 되고 1000만 불이어도 되고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연 10만 불의 임대소득이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10년 뒤에 이 임대부동산의 가치는 2배로 2밀리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대략 1년에 10만 불씩 올라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걱정은 내가 다른 자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내 가족,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레거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면 충분히 지금 써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10년 뒤에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요. 특정 이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2배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되면 증여상속세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도 늘어날 것이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번에 증여상속세가 굉장히 바뀔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실제로 기존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증여상속세에 대한 어떤 부담이 굉장히 큰 거부들에게만 해당이 됐었던 데 비해 이제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여기 적용되는 분들이 늘어날 테니까 그 전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걱정을 당연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요. 우리가 오늘 논의를 통해서 달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테이블로 플래닝을 하기 전에는요. 증여상속세 절세되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플래닝 이후에 당연히 예스이고요.
평생 증여세 면제액을 최소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자산을 증여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자산의 증여 가치를 증여세 법상 가치를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느냐라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평생 증여세 면제액이라는 게 10밀리언이 넘죠. 근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350만 불로 다시 줄어들 거다라는 게 바이든 정부의 공약이었었고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그 증여 면제액이 얼마건 간에 상관없이 내가 증여를 할 때 면제될 수 있는 그 가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예컨대 내가 100만 불짜리 증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면제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줄일 수 있다면 이 말은 내 증여 가액을 디스카운트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게 될 텐데 플래닝하기 전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오늘 말씀드린 플래닝을 통해서는 그와 같은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산의 안정적인 이전이라는 면에서 당연히 플래닝을 했을 때 더 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임대 부동산으로부터 안정적인 현금 혜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산을 증여하지만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은 여전히 증여 이후에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가능하느냐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플래닝 이전에는 당연히 변동이 없으니까 가능하겠지만 플래닝 이후에도 그 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면은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서는 세 가지 옵션을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 옵션은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나서 바로 그 부동산을 트러스트에 증여하는 방식이겠고요. 두 번째는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나서 여기 지금 IGDT라고 하는데 이건 뒤이어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나서 본인이 소유한 이 임대부동산을 트러스트에 증여하는 게 아니라 매각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약속원, 프라미서리 노트를 써서 매각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 노트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받는데 이자만 지급하는 방식 또는 이자와 원금을 같이 지급받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더 나아가서 이 Family Limited Partnership이라고 하는 FLP를 사용하는 그 방식까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트러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예전에 제가 Family Living Trust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컨셉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설립자가 있고요. 그랜토라고 합니다. 수혜자, 혜택자, 베네피셜이라고 하고요. 수탁자 또는 자산관리인이라고 할 텐데요. 트러스티라고 부르겠습니다. 결국 그랜토가 아마도 엄마, 아빠가 되겠죠. 베네피셔리를 위해 자녀들이 되겠죠. 트러스티는 누가 되건 간에 관리인이 되는데 이렇게 그랜토가 베네피셔리를 최종 목적으로 해서 트러스티에게 자산을 맡기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자산을 맡기는 행위를 위해 서류상의 장치를 꾸미는데 이게 바로 트러스트가 됩니다. 이것도 어려우면 그냥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세운다고 봐도 어떤 논의의 목적상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랜토가요. 기본적으로 자산을 증여하는 베네피셔리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 대신에 트러스트를 세워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 트러스트가 최종적으로는 이 베네피셔리의 자산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러스트를 우리가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데요. 절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놓고 봤을 때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소득세가 있고요. 그리고 증여상속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트러스트를 통한 오늘의 주제에서는 증여상속세를 줄이는 데 포커스가 될 겁니다. 모든 트러스트가 다 이와 같은 절세 효과를 달성하는 건 아니고요. 취소 가능 트러스트냐 취소 불능 트러스트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저희 리빙 트러스트를 보신 분께서는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절세 효과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게 아니고 프로베이트를 막기 위해 설립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요. 오늘은 절세 목적의 트러스트를 설명드리는 건데요. 우선 취소 가능 트러스트냐 취소 불능 트러스트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취소 가능 트러스트는요. 내가 언제든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리보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보커블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취소 불능은요. 내가 한번 설립하면 마음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irrevocable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경우는요. 내 자산이 트러스트로 완전히 옮겨진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 트러스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도 완전히 트러스트로 옮겨진 게 아니고요. 증여상속도 내가 이 트러스트로 자산을 옮겼다 해도 증여상속의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취소 불능 트러스트는요. 설립을 하고 그 트러스트로 내 자산을 옮길 경우에 그로부터 나오는 소득도 온전히 트러스트의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 이전도 완료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한 이 트러스트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완전한 증여 행위가 달성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여 상속도 발생하겠죠. 그런데 오늘 다루게 될 이 취소 불능 트러스트인데요. 이건 앞서 IDGT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EGT라고 부릅니다.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라고 하는데요. 용어를 잠깐만 살펴보면 intentionally, 일부러 defective, 뭔가 문제가 있게 만든 트러스트라는 거죠. 뭐냐면 방금 제가 이제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말씀드리면서 취소 불능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소득 이전도 완료되고 증여 상속도 완료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짓의 경우는 증여 상속은 완료가 됐지만 소득 이전은 완료시키지 않는 그런 트러스트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뒤이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파워풀한 어떤 증여 상속세 면에 있어서의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뒤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오는데요. 그랜토가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이쪽으로 자산을 옮긴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트러스트에서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수입을 계속해서 내면서 최종적으로는 베네피셔리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죠. 그런데 자, 증여세와 소득세를 말씀드렸어요. 증여세 면에 있어서는 이 그랜토가 트러스트로 옮기는 그 시점에 증여는 완료됩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발생할 겁니다. 반면 소득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쪽으로 옮겨진 자산에서 앞서 임대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소득이 나오겠죠.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트러스트 산하의 자산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랜토가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내가 자산을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옮겨진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역시도 이 트러스트의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세는 그랜토가 부담함으로써 추가의 증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이 트러스트 법상 이 이짓의 경우는 그랜토가 대납하는 소득세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말은 내가 이 임대자산으로부터 10만 불의 소득이 매년 발생한다면 이 10만 불에 대해서 소득세도 원래는 트러스트가 내야 되는데 뭐 소득세를 40%라고 치죠. 그럼 이 40%의 소득세는 4만 불이죠. 그랜토가 부담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트러스트를 위해 그랜토가 부담하는 4만 불의 지급은 추가의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게 계속해서 누적되는 그 금액만큼도 증여세 없이 증여 효과를 누리는 그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옵션 1으로 들어가서요. 사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옵션 1은 가장 단순한 방식이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일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나서 부동산 자산을 그 트러스트에 담그는,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시점에 여기서요. 이 그랜토가 부동산 자산을 옮기면서 증여 행위가 완료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옮겨진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여전히 그랜토가 부담하는 것이고요. 증여 상속세는 대신에 트러스트로 옮겨지는 그 시점에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 장점은 뭘까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을 옮기고 나서 그 이후에 늘어나는 그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증여 상속세가 비과세된다는 장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의 비과세 증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러스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그랜토가 부담해주는 그만큼에 대해서 비과세 증여로서 효과를 본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증여세가 또한 앞으로 바이든 정부 때 들어서 45%, 50%로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프로텍션이 가능하겠죠. 왜? 내가 지금 지급하는 이 증여세는 현재의 증여세율일 것이고요. 옮겨진 자산에서의 늘어나는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더 이상 증여상속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단점은요. 여전히 내가 지금 자산을 옮길 때 증여세를 바로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그리고 또한 이 옮겨진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창출 활동, 그래서 그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에 대해 그랜토가 더 이상 액세스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홍길동 씨의 경우에 적용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홍길동 씨는요. 1밀리언 가치의 임대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연 10만 불의 임대소득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부동산 가치는 대략 2배, 200만 불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 짓을 설립해서 이와 같은 옵션 1을 실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요. 10년 뒤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만 불이 됐겠죠. 자산의 가치는. 그리고 그때 내가 증여 또는 상속을 할 경우에는 증여세율, 상속세율이 45%로 늘었을 테니까, 그렇게 예상되니까 그 경우에는 부담액이 90만 불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임대소득은 계속해서 발생하죠. 10년간의 임대소득 100만 불에 대해서요, 소득세 40%를 내고 난 6만 불 곱하기 10년이니까 60만 불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내가 증여를 하게 될 테니 거기에 대한 세금이 45%에서 27만 불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할 경우 90만 불과 27만 불을 합친 그 금액만큼이 증여상속세 부담이 되겠죠. 반면에 이 짓을 했을 경우에는요, 첫 해에 밀리언 자산을 옮김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세 40%인 40만 불만 최종 부담액이 되겠죠. 결국은 이 두 금액의 차이만큼이 이 짓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의 큰 차이로서 나온다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 장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서 증여상속세 비과세 된다는 것, 그리고 추가의 비과세 증여, 트러스트가 소득세를 부담할 부분을 그랜토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도 혜택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한 향후에 증여세가 인상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fully protect가 된다, 대비가 된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증여세를 지금 납부하는 것, 그리고 임대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활용을 그랜토가 누리지 못한다는 게 제약입니다. 또는 한계입니다. 자, 옵션 2로 가면은요, 아마도 이 단점 두 가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트러스트를 설립하고요, 트러스트에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아니라 매각하는 겁니다. 프로미서리 노트를 지급하는 거죠. 트러스트는 이 100만 불짜리 자산을 그랜토로부터 사오는 겁니다. 원래는 전형적인 과정에서는 트러스트에 그랜토가 대략 한 10% 정도의 시드머니를 증여하고 이 증여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만큼을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프로미서리 노트,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를 따집니다만, 오늘은 논의의 목적상 좀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 없이 전체 금액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그런 계약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마찬가지죠. 옮겨진 자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랜토가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증여상속세에 대해서는 대신에 지금 당장 자산이 옮겨질 때 부담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산을 트러스트는 그랜토로부터 사오는 거지 증여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여의 이벤트는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트러스트로 자산 이전 시점 시 증여세는 미발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A라고 볼 텐데요. A는요, 이 노트에 대해서 10년 기간 동안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B 옵션의 경우는 이자와 원금 상환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자와 원금을 같이 지급할 수도 있고 이자만 지급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랜토가 1밀리언의 부동산을 넘기는데 있어서 약속어음을 지급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설명은 같습니다. 트러스트의 소득세는 그랜토가 부담하고요. 소득세 대납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상속세가 또한 트러스트로부터 최종적으로 베네피셔리에게 옮겨질 때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2A를 먼저 보면요. 2A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에 2%의 약속어음입니다. 말하자면 연간 이자율을 2%로 감안하는 겁니다. 사족입니다만 최근에 이 상황, 저금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2%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훨씬 더 부담이 적게 진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레스트 온리로 했을 경우에는요, 일단 첫 해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죠. 1년이 지나고 나면요, 일단 트러스트에서 어떤 현금 흐름이 생기는지를 보죠. 부동산의 가치는 1.1밀리언이 되겠죠. 왜냐하면 매년 10만 불씩 가치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은 이제 1년 뒤에는 1.1밀리언의 가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임대 수입이 발생했죠. 여기에서 10만 불의 임대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트러스트 자산이죠. 그리고 대신에 그랜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줬기 때문에 2%의 이자 비용 2만 불을 지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트러스트에 남는 자산은 1.18이 되겠죠. 118만 불이 남게 될 겁니다. 반면에 그랜토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자산이 남냐 하면 1밀리언이라고 하는 이 프로미서리 노트, 받을 어음이 있겠죠. 여전히 이자만 지급받는 거니까 여기서 2만 불의 이자를 수입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트러스트의 임대 수입 10만 불에 대한 세금 40%인 4만 불을 대신 내줄 수 있다고 했죠. 그럼으로써 그랜토에 남는 자산은 98만 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사실 그랜토의 입장에서 또는 패밀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랜토가 가지고 있건
트러스트가 가지고 있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거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같은 패밀리의 자산인 거죠. 그런데 실제 자산의 가치는 1.18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담하는 증여상속세 가액은 98만 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말은 1.18 빼기 98만 불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증여세액 40%인 8만 불을 벌써 1년이 지났을 때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1년치에만 해도 지금의 사례에서는 8만 불이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이 차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해가 바뀔수록. 자, 두 번째 옵션 B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경우는 부동산 매각 후 2% 약속금은 동일하고요. 그러나 10년에 걸쳐서 원금도 같이 상환하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1년이 아니라 10년이 끝났을 때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러스트에 있는 자산을 먼저 볼까요? 트러스트를 했을 경우를 따져보죠. 그러면 이 트러스트에 담겨진 자산은요.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부동산 가치가 200만 불이 됐고요. 그리고 임대 수입 누적액은요. 10만 불씩 10년이니까 밀리언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프라미서리 노트, 약속어음에 대해서 상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자산에서 밀리언만큼은 원금 상환으로 빠질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자 비용을 지난 10년간 지급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11만 불이 이자 비용으로 나갔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들어가겠지만 논의의 목적상 이 효과는 감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 트러스트에 남는 자산은 1.89 밀리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요. 증여세 상속세에서 completely free,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랜토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원래 밀리언의 받으러움이 있었는데 다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받으러움의 자산은 없어질 것이고요. 대신에 10만 불씩 10만 불씩 10년에 걸쳐서 받은 현금이 밀리언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으로 받은 금액 11만 불이 또 추가가 됐겠죠. 반면에 트러스트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을 계속 대신 내줬기 때문에 그만큼은 40만 불이 빠질 겁니다. 결국 홍길동 씨 패밀리에서 그랜토 홍길동 씨가 수중에 남기게 되는 자산은 71만 불이 되고 이 자산 가액만큼이 여전히 증여상속세에게 적용을 받는 그런 자산이 되겠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와 같은 이짓 플래닝을 통해서 넘겨지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자산은 얼마냐? 1.89이죠. 이거는 더 이상 증여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71만 불은 여전히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45%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부과 후 남는 자산은 55%가 돼서 결국은 세후 자산으로서 홍길동 패밀리는 2.28, 228만 불이 증여상속세가 다 부과된 이후에 자산으로 남게 될 겁니다. 반면에요. 이와 같은 이 짓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보면요. 부동산 가치는 똑같이 200만 불이 됐을 것이고 임대 수입 외부인으로서 받는 것 1밀리언이 쌓일 겁니다. 그리고 세금 40만 불 냈겠죠. 그러면 2.6가 남을 텐데 이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상속세가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후 자산을 보면 1.43가 될 겁니다. 결국 그 차액인 228만 불과 143만 불의 차이인 85만 불만큼의 절세 효과를 이 짓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요.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짓을 통한 가치, 증여상속액 절감액의 이 가치의 차이는 계속해서 커질 거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 옵션 2의 경우는요. 결과와 장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상속세 비과세 똑같이 적용되겠죠. 옵션 1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가의 비과세 증여, 트러스트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증여세 발생하지 않는 추가의 증여 효과, 마찬가지로 옵션 1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인상되는 가능성 당연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죠? 그리고 추가로 옵션 1에 비해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혜택은 뭘까요? 평생 증여 면제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있겠죠. 자, 옵션 1과 비교해서요. 내가 트러스트의 자산을 담글 때 증여 행위가 아니라 매각의 행위로서 내가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액은 최종적으로는 10년 뒤에 74만 불이었었어요. 1년 차 때 100만 불 대비 10년 뒤에 훨씬 더 작은 금액을 감안하면 그만큼 증여세 부과 대상 자산의 가치를 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추가의 혜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길동 씨는 여전히 트러스트로 자산을 옮긴 이후에도 1밀리언이라고 하는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매년
10만 불씩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실질적으로 홍길동 씨에게 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11만 불의 이자 수입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그 말은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그랜토가 부동산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현금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 단점은요, 특별히 생각할 만한 단점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옵션 2의 설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트러스트에 이 짓에 나의 자산을 매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인스톨먼트 세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노트를 통해 10년에 걸쳐 또는 일정 기간, 20년, 30년이 돼도 됩니다. 에 걸쳐서 상환하는 그런 식의 구조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옵션입니다. 이건 Family Limited Partnership이라는 컨셉을 또한 활용하는 건데요. 이 Family Limited Partnership, FLP가 뭐냐라고 하면요. 가족 회사로서요. 자산을 관리하는 또는 가족의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Family Limited Partnership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파트너십의 어떤 컨셉, 리미티드 파트너십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트러스트 관점에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이 FLP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파트너십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리미티드 파트너십, 결국 가지고 있는 지분의 어떤 영향력을 리밋 시킴으로써 그 지분의 가치를 더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이라고 하는 자산이 있는데 그 100을 넣어서 파트너십을 만들었으면 그 지분의 가치가 100이겠죠. 그런데 1%의 지분을 이 파트너십에 대한 운영권을 주고요. 99%의 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권한은 없고 그냥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분배만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면 이 리미티드 파트너십 인트레스트는 99%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지분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디스카운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컨트롤링 파워가 없고요. 이 지분은 지분이지만 리미티드 인트레스트인 거죠.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고 또한 이 자산은 퍼블릭 회사가 아니다 보니 어떤 매각, 매도, 처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죠. 그렇다 보니 lack of marketability라고 해서 그에 따른 디스카운트를 또한 감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패밀리 비즈니스에 있어서 리미티드 파트너십 인트레스트는 100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직과 같이 추가의 효용을 누리는데 활용된다는 컨셉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절대로 절세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FLP가 설립되고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IRS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가족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별도의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산을 보호한다거나 어떤 가족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그런 비즈니스 이유가 있어야 되지 절대로 텍스 오리엔티드 된 그런 결정이 되어서는 IRS는 이와 같은 구조를 불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FLP를 진행하는 것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어드밴스드 플래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FLP를 활용해서 증여 대상이 되는 자산 가액을 디스카운트하고 여기에 옵션 2에서 언급했던 세일 투 이짓 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게 옵션 3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테이블인데요. 플래닝 이전에는요. 증여 상속세가 절세가 안 되고요. 이후에는 된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증여세 면제액 최소 사용, 결국은 증여 가액을 디스카운트하는 것, 플래닝 이전은 불가능하지만 플래닝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자산의 안정적인 이전, 역시 플래닝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전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부동산으로부터의 안정적인 현금 혜택, 플래닝 이전에는 당연히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홍길동 씨가 가져가는 게 맞지만 심지어는 이후에조차도 이와 같은 효용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짓을 활용한 증여상속세 절세 방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미국의 자산가들, 비즈니스 오너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활용해온 그런 방식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의 트러스트 기법에 대해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한편 이 영상으로 인해 실제 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단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실제 진행되는 업무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방안이라는 것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 정보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라이크 버튼 눌러서 다른 분들께도 소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